며느리였던 수진이는 표정이 확 굳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이미 눈치를 챘습니다. 제 말을 반가워하지 않았다는 걸. 아버님 요즘 실버타운 참 잘 되어 있어요.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오히려 혼자 계시는 분들한텐 더 좋다고 하던데요. 저희랑 사는 것보다도. 그 말을 꺼냈을 때 저는 정수리에 뭔가 쾅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눈앞이 번쩍할 만큼 화가 치밀었고 입안이 말라버렸습니다. 뭐라고 했니? 실버타운. 제가 되물었을 때 수진이는 시선을 피하며 말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준서가 나섰죠. 아버지, 추진이 말도 틀린 건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 집도 넉넉지 않고 일도 바빠서 아버지를 잘 챙겨드리기 힘들 수 있잖아요. 실버타운이라면 오히려 더 편안하게 지내실 수도 있고요. 그 순간 저는 입을 꾹 다물고 그 둘의 얼굴을 천천히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입꼬리를 간신히 올려 애써 웃고 있었고 준서는 제게 죄책감 한 스푼 없는 눈으로 무덤덤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지금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너희들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알아? 내가 내 놈한테 이 집 넘기면서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 안 나냐? 혹시라도 내가 늙어서 혼자 되면 같이 살자고 내가 직접 말했잖아. 그 약속 믿고 다 해준 거야. 지금은 그 약속이 실버타운으로 모셔드릴게요로 바뀐 거냐? 말을 하고 나니 입에서 단내가 났습니다. 며느리는 그때도 조용히 한 발 물러서더니 뒤에서 준서 팔을 살짝 잡더군요. 그러자 준서가 멋쩍게 웃으며 했던 말이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아버지, 그게 꼭 나쁜 뜻으로 한 말은 아니잖아요.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요즘 어르신들도 다들 그러시잖아요. 혼자 자유롭게 시설 좋은 데서 편히 지내시고 저희도 자주 찾아뵙고요. 정말이지 그 말에 저는 혀를 차고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세상엔 부모를 떠미는 말도 이렇게 그럴듯하게 포장하는구나 싶었습니다. 편히 지내시라는 말이 우린 같이 살 마음 없어요로 들려오는 그 느낌을 그 둘은 절대 모를 겁니다. 제가 그때 화를 내자 준서는 곧장 수진이 쪽으로 몸을 틀더니 이런 말도 했습니다. 수진이 마음 상했잖아요. 아버지, 그냥 좋게 얘기할 수도 있었잖아요. 뭐든 그렇게 정색하고 소리부터 지르시면 그래, 그거였어요. 수진이 마음은 상하면 안 되고 저는 상해도 괜찮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부모라는 이유로,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마음 한 번 다치면 그냥 그러려니 해야 되는 존재.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정춘재님이 아들 부부와 갈등이 심하신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해진 것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정춘재라고 합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제 이야기를 꺼내는 게 어쩐지 좀 쑥스럽기도 하지만 가만히 입 다물고 있자니 마음속에 쌓인 게 너무 많아져 버렸습니다.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처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번쯤 말해볼까 합니다. 제가 살아온 길은 참 단순했습니다. 크게 성공한 것도 없고 누구한테 인정받을 만한 무언가를 해낸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열심히 살았고 성실하게 버텨냈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한 남자였을 뿐입니다. 이름처럼 어릴 때부터 봄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웃는 얼굴로 사람 대하고
손해보더라도 남한테 싫은 소리 듣지 않도록 하려고 늘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게 꼭 좋은 건 아니더군요. 너무 참고 너무 양보하면 나중엔 당연하게 여기게 되거든요. 젊은 시절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도 해봤고, 자재 창고 관리도 해봤고, 심지어는 빌라 관리인으로 5년을 산 적도 있습니다. 남들처럼 똑 떨어지는 직업이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하루도 허투루 산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내는 세상을 일찍 떠났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처음 발견됐을 때는 이미 많이 퍼진 상태였고 병원에서도 수술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모든 방법을 써봤지만 결국은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사람 없고 나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세상이 반으로 갈라진 것처럼 느껴졌죠. 지금도 눈 감고 있으면 그 사람 목소리가 들릴 것 같고 아침마다 침대 한쪽이 비어 있는 걸 볼 때면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도 제가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건 제 아들 준서 때문이었습니다. 준서는 제 인생 전부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고 가진 게 없어도 아들한테만큼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학원비가 부족하면 야간 청소도 했고 책 한 권이라도 사달라면 돈 아끼려고 점심도 거른 적 있습니다. 제가 학벌도 없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에 아들만큼은 저보다 좋은 인생 살았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아까운 줄 몰랐고 제가 가진 모든 걸 준서한테 쏟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준서가 결혼을 하고 나서는 점점 저랑 멀어졌습니다. 결혼 전에 그렇게 다정하게 전화하던 아들이 이제는 몇 달에 한 번 연락이 올까 말까입니다. 제가 먼저 전화하면 바쁘다는 핑계로 몇 마디 하고는 끊어버립니다. 어느 날은 제 전화에도 나오지 않더군요. 며느리 수진이도 처음엔 참 예의 바르고 고운 아이였습니다. 인사성도 밝고 저를 잘 챙겨주곤 했습니다. 아버님, 주말에 시간 되시면 꼭 놀러 오세요. 준서랑 같이 고기 구워 먹기로 했어요. 그런 말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딱 결혼 전까지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아파트 들어가 살고 나서부터는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바쁘다는 말이 입버릇이었고 전화 한 통에도 짜증이 묻어나왔습니다. 그래도 그럴 수 있겠지 싶었습니다. 신혼이고 회사 일도 바쁠 테고 요즘 젊은 사람들 워낙 예민하다 하니까요. 괜히 말 꺼냈다가 서로 불편해질까봐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서한테 집을 사주기로 한 날의 일이 자꾸만 머릿속을 떠나질 않습니다. 그날 저는 준서와 수진이 둘을 불러 앉혀놓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준서야, 수진아, 아파트 하나 사주려고 한다. 아직 완전히 가진 건 아니지만 모은 돈에 대출 조금 보태면 될 것 같다. 두 사람은 무척 기뻐했습니다. 당연히 고마워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단 한마디, 딱 한 가지 조건만 걸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빠가 나중에 몸이 아프거나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지면 잠깐이라도 같이 살 수 있겠니? 준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당연하죠. 말씀이 왜 그러세요? 아버지 혼자 두는 일 없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키웠고 제가 전부를 걸었던 자식이니까요. 그런 약속이라면 지켜줄 거라고 저는 믿고 또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라는 건 참 냉정하더군요. 믿음이 깨지는 순간이 그렇게 뚜렷하게 올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사는 집은 그때 준서에게 넘겨준 아파트입니다. 제 명의로 되어 있던 걸 애들 명의로 바꿨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같이 살 생각으로 일부러 방도 넉넉한 곳으로 골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그 집에 저의 자리는 없습니다. 며느리는 말합니다. 아버님, 요즘은 실버타운도 잘 되어 있어요. 혼자 계시면 그런 곳이 더 편하실 거예요. 제가 무슨 노숙자도 아니고 가족 없이 떠도는 사람도 아닌데 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침묵해야 하는 걸까요? 그 말 들은 날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 누구 덕분에 산 건지 기억은 하니? 준서는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혼자 지내시는 게 더 편하시잖아요. 저희 집도 넓은 편은 아니라서요.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사준 집은 방이 3개, 거실도 넓고 욕실도 2개나 되는 집이었습니다. 2사람만 살기엔 충분한 집이었죠. 그런데 제 자리는 없다는 겁니다. 그날부터 제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는 가만히 있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전 일이었습니다. 준서 부부의 집에 오랜만에 얼굴 좀 비춰볼까 해서 예고도 없이 찾아갔습니다. 뭐든 미리 말하면 준비된 표정을 짓는 게 사람이라 가끔은 그냥 들이닥치는 게 진심을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현관 비밀번호는 여전히 제 생일이었습니다. 다행이라 해야 하나요? 띡 하고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니 수진이 나왔습니다. 아, 아버님 오셨어요? 표정이 환영받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냉장고에서 과일이라도 꺼내오고 푹신한 방석이라도 깔아줬을 텐데 그날은 어색한 웃음만 덧붙였죠. 어쩐지 민망해져서 말했습니다. 준서는 있냐? 네. 방에서 쉬고 있어요. 요즘 일이 많아서 좀 피곤하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내가 괜한 시간에 왔나 싶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들어와 버렸고 뒷걸음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소파에 조심히 앉았습니다. 여보, 아버님 오셨어. 수진이 준서를 부르며 소리쳤지만 안방 문은 끄덕이지도 않았습니다. TV 소리만 줄창 들려왔고 그 조용한 무시는 더 깊게 박혔습니다. 수진은 애써 어색한 분위기를 덮으려 했죠. 아버님, 요즘 시골 공기 좋다고 하던데요. 조용한 데서 지내시는 것도 좋지 않으세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한 뉘앙스였습니다. 말을 순하게 하긴 했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선명했죠. 혹시 내가 여기 오래 있을까봐 그런 말 하는 거냐? 수지는 2손을 허벅지 위에 올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아버님도 혼자 계시면 심심하시잖아요. 자연 속에서 지내시면 마음도 편하고 몸도 좋아지신다길래. 그 순간 웃음이 나더군요. 실없는 웃음.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를 그 웃음 말입니다.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오고 갔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몇 년이 걸렸는데 이제 나가라는 소리인가. 수진아, 네, 아버님. 이 집 누가 해준 집인지 너 알고 있지? 알고 있죠? 아버님께서. 근데 왜 내가 있을 자리는 없다고 생각하냐? 그건 아니에요. 아버님이 부담스러우시진 않을까 해서요. 저희도 일하느라 바쁘고 아무래도 같이 지내면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결국은 불편하단 소리지. 그래, 좋다. 너희들 바쁘고 내 존재가 눈치 보이는 거
다 이해해. 그럼 적어도 말은 제대로 하자. 돌려 말하지 말고. 아버님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도 최대한 신경 쓰려고 해요. 다만, 같이 산다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라서요. 아버님께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해서요. 요즘은 실버타운 같은 곳도 정말 좋아졌대요. 알아보면 괜찮은 곳도 많고요. 이쯤 되니까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버타운. 지금 나더러 양로원으로 가라는 소리야? 그래서 물었습니다. 내가 짐이 되니?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극단적인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느끼게 했어. 내가 나와 살자고 한 적 있냐? 너희한테 기대겠다 말한 적 있냐? 지금까지 연락 한번 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서 참아왔는데 이제 와서 실버타운 얘기를 해.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만 피하며 손을 꼼지락거리더군요. 준서가 그때서야 방에서 나왔습니다. 반쯤 누운 듯한 차림새에 머리도 안 말린 채로 말이죠. 아버지, 무슨 일인데 그렇게 목소리가 커지셨어요? 너 방금 말 들었지? 네, 수진이가 실버타운 이야기했다. 아버지 혼자 조용히 살아보는 건 어떠시냐고. 아버지, 수진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으로 한 말이냐? 정색하고 묻는 말에 준서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여전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더군요. 너희 집 살면서 내가 그렇게 불편하게 했냐? 그런 건 아니죠. 아버지, 저희가 같이 살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 그래. 바쁘고 불편하고 공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아버진 혼자 사는 게 낫겠다고 다 알아들었다. 이제 그만하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대로 집을 나왔죠. 현관문 닫히는 소리에 마음도 같이 닫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수진의 말투, 준서의 무표정한 얼굴이 반복되어 떠올랐습니다. 뭘 잘못했나? 왜 이렇게까지 밀려야 하나? 내 인생을 내 아들한테 다 줬는데 지금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하나?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저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태수라는 친구입니다. 태수야, 혹시 그 집 다시 내 명의로 돌릴 수 있을까? 태수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려고? 그럼 뭐 어쩌냐? 준서한테 넘겨준 건 나중에 내가 힘들어지면 잠깐이라도 함께 살겠다는 조건이 있었으니까 해준 거야. 그런데 지금은 그럴 생각도 없어 보여. 그 말에 태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고 이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혹시 계약서 가지고 있냐? 응, 보관해뒀어. 그럼 확인해 보자.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계약서를 들고 태수의 사무실을 찾은 건 그 다음 주였습니다. 집 서랍에 고이 넣어두었던 종이 한 장, 그 안에 제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잘못 접으면 찢어질까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지금 제 삶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손끝이 살짝 떨리더군요. 태수는 서류를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아먹기 힘든 법조문도 많았지만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거 부담부 증여로 되어 있다. 조건부 증여니까 네가 말한 그 조건, 같이 살아야 한다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으면 취소 소송도 가능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같은 감정이 가슴에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의 마지막 부분, 제가 직접 써넣었던 문장이 있었습니다.
향후 건강상의 문제 또는 생활상의 불편이 발생할 경우 수증자는 정춘재와 동거하며 부양할 것을 약속함. 그 문장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온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태수야, 이거 진행해줘. 이대로는 못 살겠다. 태수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이냐? 진심이다. 진작에 이랬어야 했어. 내가 너무 믿었어.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태수의 사무실을 오갔습니다. 증빙 자료를 모으고 준서와의 연락 기록, 며느리의 대화 내용, 그동안 제가 혼자 살아온 근황까지 하나하나 정리해서 제출했습니다. 마음은 무겁고 복잡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와중에 속이 시원해지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결심이 제 삶을 조금씩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침내 아들한테 통보가 갔습니다. 법원에서 보낼 서류가 도착했다는 연락을 준서가 받고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녁이 다 되어가는 시간, 휴대폰 화면에 뜨는 준서의 이름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받아야 하나? 고민 끝에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버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냐니. 너한테 보낸 거 법원에서 보낸 문서지. 계약 해지 통보다. 아버지 진심이세요? 집을 다시 달라는 게 진심이냐고요? 그럼 농담이겠니? 너희가 약속을 안 지켰잖아. 저희가 어떻게 같이 살아요? 지금 상황에서.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수진이 일 다니고 저도 요즘 업무 과중해서 힘든 거. 그런 이유를 대기 전에 약속을 왜 했는데? 내가 그때 그냥 집만 줬으면 모르지. 조건이 있었잖아. 같이 살 수 없으면 집도 의미 없는 거다. 아버지,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가족이면 그렇게 안 했겠지. 가족이면 아버지를 실버타운으로 보낼 생각은 안 하지. 준서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아프더군요. 그건 반박할 수 없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제는 법대로 하자. 감정 섞지 말고 법으로 판단받자.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는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채널이 계속 돌아가고 소리는 흘러나왔지만 제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여보, 내가 이 정도는 해도 되는 거겠지. 그 사람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가 저한테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 수진이가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예전에 그 다정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간 미소도 억지로 지은 티가 역력했고 손에는 종이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님, 시간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냐? 그냥 아버님이 너무 섭섭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도 그렇고 준서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아버님께 너무 무심했던 것 같다고. 그래서요, 소송 같은 것까지 가는 건 너무하신 것 같아서요. 가족끼리 그러는 건 좀. 가족은 서로 지켜주는 거다.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요, 아버님. 저희도 사정이 있었어요. 그게 사정은 누구한테나 있어. 근데 너희는 내 사정을 한 번이라도 들여다봤냐?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생각은 해봤냐고. 그렇게까지 화내시지 않으셔도
그럼 어떻게 해야겠냐? 너희가 날 집에서 쫓아낼 생각을 하는데도 가만히 있어야 해. 내가 언제까지 참고 살아야 되냐? 그날 수진이는 말끝을 흐리며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싸우고 싶지도 않았고 설득당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결정은 이미 내렸으니까요. 그 이후로도 준서는 몇 차례 연락을 해왔습니다. 용서를 빌지도 않았고 반성하는 말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였습니다. 집은 왜 다시 가져가려고 하세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데 이러면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너희 인생 설계사도 아니고 보험도 아니잖아. 나는 지금 내 삶을 되찾는 거다. 말하면 할수록 속이 후련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그동안 눌려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렇게 해도 죄책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늦게 시작한 게 후회될 뿐이었습니다. 태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절차 진행해줘. 더 미룰 것도 없고 마음도 굳혔다. 알았어? 이건 너한테 정당한 권리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저는 다시 일상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이라는 이름이 아직은 제 마음을 완전히 놓게 하진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이 결정을 후회하진 않습니다. 이제 제 삶은 제 손으로 지킬 겁니다. 소장이 접수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준서에게서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날은 마침 비가 내리던 늦은 오후였습니다. 창밖에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고 텅 빈 방 안에는 TV도 켜지지 않은 채 정적만 가득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녁도 안 먹은 상태였는데 이상하게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걸려온 번호를 보니 준서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고민 끝에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버지, 진짜 이대로 가시는 겁니까? 가야지. 갈 때까지 가보자. 정말 가족끼리 이럴 수 있어요? 저희가 무슨 남도 아니고 가족이라면 서로 지켜줘야지. 그런데 너흰 언제부터 내가 귀찮은 존재가 됐냐? 실버타운 이야기 꺼낼 땐 이미 마음 정리 다 끝났던 거 아니었냐? 아버지, 그건 그냥 말 실수였다고 말할 거면 늦었다. 한 번 입 밖에 낸 말은 그대로 마음이다. 나는 그때 내 진심을 봤다. 준서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 집 팔 생각도 없고 아버지 자주 오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법원까지 가는 건 자주 오라고. 너희가 언제? 지난 명절에 내가 찾아가도 연락 없었고 너는 집에 있었으면서도 얼굴 한 번 안 비쳤다. 그때 너는 이미 마음 문을 닫았던 거야. 그건 그때 바빠서. 핑계 대지 마라. 나는 너한테 충분히 기회를 줬다. 너희가 나를 외면하고 약속을 무시한 순간부터 이건 정해진 수순이었어. 그럼 지금 와서 모신다고 하면 그럼 괜찮겠어요? 모시겠다. 그래요. 같이 살면 되잖아요. 아버지, 그렇게 서운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순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이 확 뒤집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같이 살겠다고. 이 소장이 날아간 다음에야 그런 말을 해. 내가 진심이면 소장 받기 전에 찾아왔어야지. 법원에서 등기 날아가고 나니까 이제서야 모시겠다고. 겁나서 그러는 거잖아. 그게 너의 진심이었으면 나는 벌써 너희 집에 있었어야 해.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그냥 다 물으자고요? 저희가 죄송하다고 하면 취하하실 거예요?
쥐야. 그럼 내가 바보지. 너희가 나한테 얼마나 했는데 그동안 가만히 참고 있었던 게 얘가 사람으로서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아? 그래, 한때는 아들이니까, 내 손으로 키운 자식이니까, 그래도 언젠가는 달라질 줄 알았지. 그런데 아니다. 사람은 쉽게 안 바뀌더라. 아버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지금도 이사 갈 데도 없고, 솔직히 저희가 이 집 없으면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약속을 지킬 마음도 없이 집은 왜 받았냐? 내가 돈이 없어서 다시 못 찾을 거라 생각했냐? 아버지가 뭘 어쩌겠냐 싶었냐? 준서가 뭔가 말을 하려다 멈칫했습니다. 그 침묵이 이미 대답이었습니다. 전화 끊는다. 다음부터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라. 나는 이제 법으로만 말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전히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어쩌면 준서의 태도가 가장 괘씸했습니다.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책임을 피하려는 몸부림이었고 상황을 덮어보려는 술수였지요. 며칠 후 수진이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지만 그 단정함이 도리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조심스레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제게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긴. 여기 왜 왔냐? 그냥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요. 말로 될 일이었으면 소송까지 가지도 않았지. 아버님, 저희가 진짜 나쁜 마음이었던 건 아니에요. 그저 상황이 좀 복잡했을 뿐이고요. 그건 너희 사정이지. 내 사정은 언제 들어줬냐? 저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아버님 마음도 모르고 너무 이기적으로 굴었던 것 같아요. 이기적으로. 그래, 맞는 말이다. 이기적이었고 뻔뻔했고 무책임했지. 내가 너희 밥상 차려준 것도 아니고 한 푼도 안 되는 집 전세 준 것도 아니잖아. 전 재산을 넘겨준 거다. 그런데 돌아온 게 뭐였냐? 실버타운 추천.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들고 온 종이 봉투를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이건 그동안 아버님께 받았던 것들입니다. 결혼 때 주신 선물, 사진들 그 반지 다 들어있어요. 이제는 저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요. 그걸 왜 내게 돌려주냐? 그냥 마음이 불편해서요. 아버님이 저희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저도 더는 이걸 가지고 있을 자격이 없을 것 같아서요. 내가 가족으로 생각했으면 이런 일 없었겠지. 수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살짝 붉어진 게 보였지만 저는 그 감정마저도 받아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만약 저희가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리면 그땐 용서해 주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건 내가 진심으로 사과했을 때 알 수 있었겠지. 지금은 아니야. 수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오래전 가족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웃고 있는 준서, 제 옆에 앉은 수진, 그리고 그 사진을 찍으며 웃고 있던 아내. 여보 잘하고 있는 거겠지. 그 질문에 대답할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그저 그날의 눈물과 한숨만이 방 안에 맴돌 뿐이었습니다. 소장이 접수되고 2달쯤 흘렀을까 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법원에서 첫 신문 기일이 잡혔다고 하더군요. 날짜를 듣고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이 싸움은 이미 시작된 순간부터 끝이 정해져 있던 싸움이었습니다. 다만 그 끝이 법이라는 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랄 뿐이었죠. 며칠 뒤 태수의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익숙한 녹색 가죽 소파에 태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손엔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왔구나.
앉아. 조금만 기다려. 자료 출력 중이다. 조용히 자리에 앉아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늘 신중한 사람이었고 감정적으로 격해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태수가 그날은 말을 아끼지 않더군요. 준서 쪽에서 변호사 선임했더라. 거기서 주장하는 건 단순해. 집을 넘겨받을 때 조건이 불분명했다. 그래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입장이야. 그런데 내가 직접 작성한 부양 조건 문구가 있고 등기부 등본에도 부담부 증여로 올라가 있으니까 반박은 힘들어 보인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이야기였고 더 이상 그들의 반응에 놀랄 일도 없었습니다. 그놈들이 그럴 줄 알았다. 상황이 자신들한테 불리해지니까 이제 와서 조건이 불분명하다고 발뺌하는 거지. 그건 말장난이야. 그리고 법원은 그런 말장난에 넘어가지 않아. 문제는 너야. 정춘재, 내가 끝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지. 끝까지 간다. 이제 물러날 자리는 없다. 한참을 이야기를 나눈 후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생각보다 가볍더군요. 오랜만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흔들릴 여지도 남아있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날 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법원이 움직이니까 조급해졌는지 제법 낮은 자세로 나오는 말투였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내가 나한테 잘 지내냐고 물을 자격이 있나? 아버지, 저희도 고민 많이 했어요. 아버지, 마음도 이해하고요. 근데 이건 너무하신 것 같아요. 무엇이 너무하냐? 내가 나한테 맞지 않는 옷을 벗으려고 하는 것뿐이다. 저희가 아버지 모시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 말을 못 믿으세요? 믿음이 깨진 관계에서는 그 어떤 말도 의미가 없다. 지금 이 말도 어차피 법원에 제출할 변명거리를 만들려는 수작 아니냐. 아버지, 저희도 유준이 학교도 있고, 이사도 고민이고, 솔직히 생활이 너무 불안정해질 것 같아서요. 아이도 어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말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너희들 안정되라고 내 삶은 무너져도 괜찮다는 말이냐? 얘가 너희 불안정한 살림살이 걱정해줄 만큼 너희가 내 노후를 걱정해준 적 있냐? 그게 아니라, 됐고 더 이상 말 길게 하고 싶지 않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다. 후회는 이제 너희 몫이다. 그날 이후 준서와는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점점 줄어들었고 수진도 더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뭘 준비하고 있는지 뻔히 알 수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첫 기일이 다가오자 마음속에 남은 찌꺼기 같은 감정도 하나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이겼습니다.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순간부터 저는 이미 승자였습니다. 재판은 길지 않았습니다. 사실관계는 명확했고 문서상으로도 저의 주장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태수는 조용히 서류를 넘기며 판사의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장이 접수된 지 3달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정춘재의 청구를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반환하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손에 들린 종이를 천천히 접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뛰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끝났구나. 그 생각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준서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번호가 뜨는 걸 보고도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받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렇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세요? 그래, 내 결정은 끝났다.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단했지.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아이도 있고, 이사할 여유도 없고, 그건 내 인생이지. 이제는 더 이상 내 책임이 아니다. 너는 어른이잖아. 아버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한 건 너희였다. 이걸 너무 늦게 깨달은 것도 너희고, 이제 와서 붙잡아봤자 달라질 거 없다.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들이 살고 있던 집의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오래전 제가 이 집을 처음 사들였을 때처럼 그날 밤 저는 집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가로등 불빛이 쏟아졌고 그 빛 아래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번져갔습니다. 담벼락 너머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손자겠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뛰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내 부모가 나를 그리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그날 마음속에서 준서를 지웠습니다. 법원 판결문을 손에 들고 집으로 돌아온 날 처음으로 웃음이라는 걸 지었습니다. 시원한 웃음도 아니고 그렇다고 허탈한 웃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도록 멈춰있던 시간이 겨우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는 느낌이랄까. 제 이름으로 돌아온 등기부등본을 한참 들여다보며 이 집을 처음 샀을 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돈이 빠듯해도 벽지 하나, 전등 하나 제 손으로 직접 바꾸며 만들었던 공간이었고 그 속에 가족이라는 걸 처음 느꼈던 공간이었지요. 아내와 함께 손잡고 거실에 앉아 준서가 처음 걸음을 떼던 순간을 바라보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제는 그 아이가 저를 내쫓으려 했던 공간이 되었다는 게 씁쓸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송 내내 제가 먼저 전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만큼은 직접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통화는 금세 연결됐습니다. 아버지, 목소리만 들었는데도 긴장한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집 비워라. 매물 올릴 거다. 말을 들은 준서는 한동안 침묵하더군요. 그러다 결국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던졌습니다.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너무한 건 너희였지. 지금 와서 뭘 기대하는 거냐? 아버지,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집 안에서 같이 못 사는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잘못을 아직도 모르는 게 더 큰 문제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어기고 부모를 필요할 때만 이용해 먹고 손주 핑계대며 슬쩍 거리두고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변명이라도 하겠다는 거냐? 저희가 살면서 얼마나 아버지한테 신경 썼는지 아십니까? 신경. 그래, 문자 한 통에 정 떨어지더라. 실버타운 추천하던 그 대사. 그게 너의 진심이었겠지.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미 끝내려고 마음먹으신 거잖아요. 아니, 너희가 끝냈어. 나는 그걸 확인했을 뿐이다. 통화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반드시 비워라. 안 그러면 강제 집행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밤 조용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준서에게 처음 이 집을 넘겨줬던 날
아내 사진을 액자에 넣어 거실 한복판에 두었었죠. 이제는 다시 그 액자를 손에 쥐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내가 다시 되찾았어. 당신이 있던 집, 이제 내 손에 돌아왔어. 미안해. 너무 늦었지? 아무 대답도 없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준선애가 이사를 나갔습니다. 어중간하게 밤이 깊은 시간에 몰래 이삿짐을 실은 트럭이 동네로 들어왔습니다. 집 앞에서 낑낑거리며 짐을 옮기는 모습을 창밖으로 내려다보며 마음속에서 뭐라 형용하기 힘든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인사 한마디 없이 나가더군요. 고맙단 말도 미안하단 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들었으면 또 흔들릴까봐 걱정했거든요. 그 다음 날 부동산 사무소에 들러 집 매물을 정식으로 등록했습니다. 중개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더군요. 이 동네는 금방 나갈 거예요. 특히 요즘 같은 때에 이렇게 관리 잘 된 집이면 문에 많습니다. 선생님, 혹시 이사 계획은 있으세요? 생각 중입니다. 시끄럽지 않고 조용한 대로 근교로 나갈까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괜찮은 전원주택 단지 몇 군데 추천드릴게요. 부동산을 나서며 기분이 이상하게 들떴습니다. 무언가를 잃는 과정이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걸 되찾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니까요. 집에 돌아오자 텅 빈 집 안에 조용한 숨결이 퍼졌습니다. 쌓여있던 짐도 없이 조용한 거실 한가운데에 혼자 앉아 차 한 잔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내 삶을 시작할 시간이다. 서울을 떠나는 길은 생각보다 덤덤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슴이 뻐근하게 먹먹할 줄 알았는데 막상 차에 짐을 싣고 창문을 내리자 머릿속이 이상하리만큼 맑아지더군요. 떠나는 게 아쉽지도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던 게 오히려 부질없게 느껴질 만큼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오래된 책 몇 권, 아내의 액자 하나, 그리고 다 쓴 듯한 노란색 밥솥 하나,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가구나 번쩍이는 가전들이 저에게 위로를 준 적은 없었으니까요. 경기도 광주 작지만 조용한 전원마을에 도착한 건 오후 3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차창 밖으로는 땅에 바짝 붙은 구절초들이 고개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새로 산 집은 크지 않았습니다. 20평 남짓한 단독주택이었고 작은 마당에 텃밭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마당엔 평상이 있었고 그 옆에는 낡은 나무 벤치가 하나 놓여 있었죠. 딱 제가 생각했던 그림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첫날 저녁엔 라면 하나를 끓였습니다. 상위에 아내의 사진을 놓고 한 젓가락씩 천천히 떠넣었습니다. 여보, 여기 어때? 공기도 맑고 조용하고. 당신이 예전에 말했잖아. 이런 데서 둘이 늙어가고 싶다고. 좀 늦었지만 나왔어. 말을 마치고 나니 문득 눈물이 흘렀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참 사람 마음이란 게 간사합니다. 가족을 다 잃고 나서야 이런 곳이 왜 필요한지 비로소 알겠더군요. 며칠이 지나고 동네를 조금씩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어귀엔 오래된 정자 하나가 있었고 거기 앉아 쉬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길래 가볍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 온 정춘재라고 합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받아줬습니다. 생각보다 말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무뚝뚝한 속에서도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정자에 앉아 같이 국화차 한 잔을 마시며 처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서로 말을 많이 안 해도 되는 자리가 제일 편하더군요. 굳이 서로의 신상이나 과거를 캐묻지 않고 그냥 거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곳에서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동네에서 작은 봉사활동에 자연스레 참여하게 됐습니다. 뭐 대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네 집에 가서 형광등 갈아주거나 마당에 쌓인 쓰레기를 정리해 준다거나 그런 잔일들이었죠. 몸을 쓰는 건 힘들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이었나 싶었습니다. 서울에서 그렇게 퍼주기만 했던 지난 시간들과는 다르게 이곳에선 주고받는 마음이 오갔습니다. 저를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웃으며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데서도 사람이 살아가는구나. 혼자라고 해서 삶이 끝난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자에서 만난 김 회장님이라는 분이 한마디 하시더군요. 춘재 씨는 서울 냄새가 아직 안 빠졌어. 근데 말이야, 그런 거 금방 빠져. 이 동네 공기 좀 마시고 한두 달 삽질 좀 하면 다 똑같아진다니까. 그 말에 괜히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괜히 신경 쓰였을 말도 이젠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밤이 깊으면 마당 평상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곳에선 별이 참 많았습니다. 서울에선 보기 힘든 별이었죠. 아내가 살아있을 땐 별자리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때는 관심 없는 척했지만 이렇게 혼자 되니까 괜히 하늘만 보게 되더군요. 여보, 거기서도 별 보이나? 여긴 참 잘 보여. 오늘은 유난히 북두칠성이 선명하네. 당신이 그 별이었으면 좋겠어. 문득 그런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집을 팔고 남은 돈으로 작은 텃밭까지 정리하고 조그마한 계집도 하나 지었습니다. 다음 주쯤이면 유기견 보호소에서 강아지를 데려올 생각이었습니다. 이름은 정해뒀습니다. 달이 달처럼 조용히 곁에 머무는 존재였으면 했습니다. 말은 못해도 곁에 있는 것만으로 위안이 되는 그런 존재. 누구도 저에게 강요하지 않고 저도 누구에게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살. 드디어 그런 삶이 시작된다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물론 가끔은 허전했습니다. 문득 전화기 화면을 보며 준서가 연락하진 않았을까 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곧 내려놨습니다. 이미 마음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괜히 미련 남겨봤자 상처만 커질 뿐이었죠. 그날 마을 회관에서 봉사 일정이 끝나고 돌아오던 길, 옆집 할머니가 혼잣말처럼 물었습니다. 춘재 씨, 그동안 참 힘들었나 보네. 얼굴에 다 써 있더라고. 근데 요즘은 좀 나아졌어. 얼굴이 많이 편안해졌거든.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요즘 제 얼굴이 조금은 달라졌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걸 잃은 줄 알았는데 결국 남은 건 저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동네, 이 평범한 집, 이 한가한 하늘 아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이제야 제 삶을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 뜨기 전 마당에 나와 새소리를 듣는 일이 어느새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엔 해가 중천에 떠도 이불 속에 파묻혀 있었는데 요즘은 새벽이면 저절로 눈이 떠집니다. 사람이 조용한데 오래 있으면 별게 다 바뀌나 봅니다. 텃밭 한쪽 끝에 심어둔 상추는 벌써 파릇한 잎을 내밀었고 옆에 심은 방울토마토도 쑥쑥 크고 있었습니다. 직접 손으로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키우는 것들이라 그런지 조그만 싹 하나에도 기분이 들뜨더군요. 며칠 전 동네 유기견 보호소에서 강아지를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예전부터 정해놨던 그대로 다리로 했습니다.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습니다. 털은 복슬복슬하고 눈매가 어딘가 쓸쓸해 보이더군요. 아마 저처럼 좀 버려졌던 녀석이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처음엔 경계가 심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다가오지 않고 한참이나 마당 구석에 웅크리고만 있더니 하루 이틀 지나자 슬쩍 발을 디디고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손등을 한번 핥고는 그대로 제 다리 옆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이상하게 그 순간 마음이 찡했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달아, 괜찮다. 이제 너도 집 생긴 거야. 말이 안 통하는 걸 알면서도 자꾸 말을 걸게 되더군요. 말대답은 없지만 그 눈빛 하나가 참 많은 걸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어땠을까 싶었습니다. 강아지를 그리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 공원에서 산책할 때마다 지나가는 개마다 쓰다듬던 당신 모습이 떠오르더군요.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키워보자고 졸랐던 걸 왜 그렇게 거절했는지 괜히 미안해졌습니다. 요즘 달이랑 함께 걷는 아침 산책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집 근처로 난 오솔길을 따라 30분 정도 걷고 오면 온몸이 개운해지고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동네 어르신들 중 몇몇은 벌써 다리 얼굴도 알아보고 강아지 이름까지 부릅니다. 어이, 다리 오늘도 잘 걷네. 다리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반응합니다. 그 모습에 웃음이 절로 나오지요. 이 동네는 이상할 만큼 사람들끼리의 거리가 가깝지도 않고 그렇다고 멀지도 않습니다. 참 묘하게 적당한 선에서 서로를 살피고 챙겨주는 게 느껴졌습니다. 서울에서의 인간관계는 대부분 할 말 있을 때만 하는 사이였는데 여긴 말 없이 눈빛만으로도 마음이 통하더군요. 특히 김 회장님이라는 분과는 금세 친해졌습니다. 회장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매일같이 텃밭에서 땀을 흘리고 직접 김치를 담그는 분입니다. 성격은 좀 투박한데 속은 참 따뜻한 분이지요. 하루는 김 회장님 댁에 들렀는데 김치찌개 냄새가 진동을 하더군요. 춘재 씨, 밥 먹고 가세요. 안 그래도 둘이 먹긴 많네요. 아유, 그건 괜찮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어서 들어오세요. 결국 밥상 앞에 앉게 됐고 뜨끈한 찌개에 밥 한 공기 뚝딱 비워냈습니다. 김 회장님 사모님이 차려주신 반찬도 어찌나 맛있던지 집에 돌아오면서 괜히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혼자 차려 먹는 밥이란 게 아무리 정성 들여도 사람 손맛 하나 못 이긴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서 작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봄철 농사 시작 전 준비 모임이라고 해서 마을 회관으로 갔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더군요. 각자 집에서 가져온 전이나 부침개를 놓고 둘러앉아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는 자리가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춘재 씨, 혼자 사는 거 힘들지 않아요? 김 회장님이 묻길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엔 외로웠죠. 지금은 혼자 있는 게 편합니다. 그 말에 몇몇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다 보면 혼자가 낫다는 걸 알게 되지. 괜히 사람한테 기대면 더 힘들어져.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 깊숙이 박히던지요. 누군가를 잃은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사람이 그 말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마을 모임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다리가 마당 입구까지 나와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참 잘 데려왔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아, 잘 있었니? 꼬리를 흔드는 모습에 괜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요즘은 달이랑 대화를 많이 합니다. 누가 들으면 미쳤다고 할지 모르지만 혼자 사는 사람에겐 참 좋은 친구입니다. 이따금씩 서울에서 전화가 옵니다. 대부분 무시하고 있지만 번호를 보면 준서라는 걸 압니다. 문자도 가끔 옵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다음엔 꼭 인사드릴게요. 읽고 나면 마음이 뒤숭숭해지긴 합니다. 하지만 다시 답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수많은 기회를 줬고 수없이 배신당했던 마음은 이제 쉬고 싶습니다. 더는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제 자신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아내가 그랬던 것처럼 사소한 하루에도 행복을 찾으며 말입니다. 어느 날 아내 사진 앞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요즘은 말이지, 나 혼자 웃는 날도 많아. 다리랑 뛰다가 넘어져서 혼자 깔깔 웃고, 텃밭에 토마토 열매 맺힌 걸 보고도 웃고 당신 없으면 못 살 줄 알았는데 사라지긴 하네. 근데 그렇다고 당신 자리가 작아진 건 아니야. 여전히 여기 있어. 마음 한켠에 가장 따뜻한 자리로. 그 말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그리워하면서도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마당 평상에 앉아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달이 옆에 누워서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 곁에 저도 누워서 말했지요. 우리 잘 살아보자. 정말 그렇게 말했습니다. 더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고 조용하게 따뜻하게 살아가자고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